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상이 됐었던 IRA 법안이었는데 3월 시행으로 좀 연기가 됐더라고요. 사실 올해 하반기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IRA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 IRA 법안 시행이 연기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기에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애초에 IRA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전기차에 3,750달러, 그리고 미국과 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 40% 이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또 3,750달러 각각 제공해서 총 7,500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이 바로 IRA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IRA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예상이 됐었는데 3월 시행으로 연기가 됐고, 미국 재무부가 이 IRA의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세부 지침 공지를 3개월 미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발효 시점 역시 최소 3개월 늦춰진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IRA 법안이 왜 연기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당장에 1월 1일에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워낙에 지금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 의존도를 당장에 낮추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이 좀 반영이 된 듯합니다. 사실 현재 2차전지 섹터 내에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게 바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는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다 비경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비경제성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서 경제성을 만들어줘야지만이 2차전지 섹터가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기에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공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수요적인 측면 모두 필요한데, 크게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세액공제 혜택,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IRA 보조금이 내년 3월로 연기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 전기차 2차전지 섹터에 큰 불확실성 요인을 가져다 주면서 주가의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꼭 이 이슈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IRA가 연기됨에 따라 최대 수혜를 보는 주식은 뭘까요? 최대 수혜는 아무래도 GM이랑 테슬라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인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 핵심 광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최대 3,750달러의 보조금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IRA 충족 시점이 3월로 연기된 덕분에 적어도 내년 1분기 동안에는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라면은 배터리 부품과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전망이 바로 테슬라와 GM이었지만 당분간 북미 최종 조립 요건만 충족시키면 부품 및 광물 요건과 관계없이 7,500달러 혜택을 보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 GM은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은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별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만 대 한도를 없애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테슬라 GM은 이미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어서 한도가 없어진 만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로 다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테슬라 GM 두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이 아무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이 IRA 법안 집행에 따른 기대감으로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주가 상승을 탈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갖추면서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3개월 연기가 된다라는 것, 그 불확실성 자체만으로 2차전지 섹터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4분기 대부분의 2차전지 기업 실적이 재고 조정이랑 인센티브 등 영향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IRA 법안에 따른 불확실성 요인이 겹친다면
4분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는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정부의 시행령이 입법부의 입법 목적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 진작 및 공급망 탈중국이라는 입법 목적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4분기 실적 부진이 인센티브 등 일회성 요인이다라는 것을 같이 상기한다면 4분기에는 좀 부진했다가 내년 1분기부터는 2차전지에게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요인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조정받고 있는 2차 전지가 언제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이 됐고, 그다음에 IRA 법안이 3개월 연기됐다라는 불확실성 요인이 지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조정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이 우려감이 해소가 되게끔 확인시켜줘야 된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즉 4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IRA 법안에 따른 지금 연기 흐름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다시금 발표가 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주가의 회복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아무래도 내년 1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좋진 않겠지만 내년에 1분기부터는 그래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럽 역시 원자재법 RMA 초안을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이 RMA 입법 목적 역시 탈탄소 시대의 공급망 안정화에 있음을 감안했을 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아무래도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탈중국 지원책이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탈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덧붙여만 진다면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서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금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당장의 그 IRA 법안에 따른 직접 수혜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감이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해준다는 사항 때문에 사실상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특히 순환경제, 내재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업체들은 발을 계속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연기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내재화하지 못했었던 업체들에게 그래도 단기적인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또 작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책 변수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중에 가격 매력을 확보한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최근에 워낙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이 변동성이 좀 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2차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커져가고 계신 것 같아서 특히나 IRA 법안이 연기됐다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해서 다시금 중간 점검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들과 그 다음에 자료들, 그 다음에 저의 주관적인 견해까지 같이 더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라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린 내용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최대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활용하시어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상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고점대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중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일부 수익 실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욕심을 내실 거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까지만 최대 욕심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정부가 내달 8일부터 코로나에 적용을 했던 감염병 관리 등급을 갑에서 을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 기간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려 3년 만에 국경을 개방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리오프닝에 대한 절차가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주가는 기대감은 선반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중국의 리오프닝이 지난 7일 PCR 의무 검사 해제가 된 이후로부터 점차 그 기대감이 앞으로 커져갈 것을
어느 정도는 기대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한 차례 생겼다가 끝날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커져갈 것을 기대하면서 주가의 우상향 흐름을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바로 다음 달 1월 8일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절차를 거의 완성시하는 움직임이 발표됐다 보니까 그럼 어떡할까요? 그 전까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차근차근 커지다가 한 차례 1월 초 중순 이후로부터는 한 차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로 올라간 종목군들은 한 차례 다음 달 1월 초까지는 분할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일단 저로서도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게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증시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를 할 거라면은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관점을 갖고 매매를 하셔라. 관련 수혜주로 순환 매매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 2위 국가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중국이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 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이 움직임이 어떻게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는 방역을 완화하고 리오프닝화하는 움직임으로 변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 주식들이 이제는 반대로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주식들의 움직임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이 말은 즉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소비 활동을 펼칠 때에 과연 어떠한 주식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느냐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중국에서의 인지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기업 외에는 기업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소비 활동이 우리나라의 화장품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래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장품은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웬만하면은 팔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략해볼 만한 다른 종목들도 있을까요? 이제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업그레이드 될 만한 기업들을 뽑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 중국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왔던 중국이 지난 7일 날 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 현지에서는 지금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 20일까지 2억 5천 명 가량이 감염이 되었으면서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에 차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숫자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밀접 접촉자 판정 역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아무래도 전체 감염자의 90% 정도가 무증상 또는 경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3세 이상의 전체 백신 접종률이 거의 90%가 넘어섰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에 돈을 쓰고 소비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품절 대란이 난 게 바로 감기약입니다.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믿을 수 없었던 중국의 백신의 효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한 국민들이 아무래도 감기약을 사서 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초기에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확진자 수가 단기간 내 급증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이를 다 수용할 수가 없겠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증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감기약을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약국에서는 타이레놀 감기약 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그때 당시 펼쳐졌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감기약의 원료의 약 80%가 중국에서 조달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에서 감기약이 품절 대란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그 원료가 끊기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감기약
경기약을 만드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반출용 감기약 사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 내 코로나 감염자 급증 사태로 인해서 주변국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서울 명동이나 강남 등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서 중국인들의 감기약 사재기가 종종 목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경기 하남시에서도 중국인이 감기약을 무려 600만 원어치나 싹쓸이했다라는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 리오프닝 이후로 우리나라로 중국인들이 여행 오는 숫자가 기존 대비 400%가 증가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관광을 오는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쫙 사재기에서 쓸어 담아간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감기약 대란이 역시 다시금 터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이오 관련주들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감기약을 실질적으로 만들거나 그 감기약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첫째로 이에 따라 최대 수혜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왜냐하면 한미약품 자회사 북경한미 중국 현지 호흡기 환자와 감기약 수요 급증으로 북경한미 주력 제품인 기침가래약과 기화제 형태 기침가래약 등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한미약품의 시총이 좀 커요. 제가 지금 시장은 작년, 재작년과 달리 시장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할 거라면은 시총이 큰 기업보다는 좀 중소형 기업, 시총이 1,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되는 좀 저렴한 기업들 위주로 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한미약품이 물론 최대 수혜로 꼽힐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긴 하나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크게 재매를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시총이 좀 적은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까?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원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화일약품, 그 다음에 국내 생산된 원료를 등록한 곳이 하나제약과 코오롱제약 딱 2곳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제약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제약. 그 다음 세 번째는 콜대원이라고 하는 감기약을 팔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대원제약.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들 판콜 아시죠? 감기 걸렸을 때 정말 많이 먹는 게 판콜인데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파는 동화약품. 마지막이 글로벌 해열제 항생제를 생산하는 국제약품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차라리 한미약품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 한미약품 최근에 수급을 봤더니 또 기관들이 무려 14거래를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더 기대를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리오프닝 관련 회사랑 한한령 해제를 통한 회사도 같이 보면 좋겠죠? 물론이죠. 아무래도 두 개 모두 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이 한한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은 아직까지 중국의 리오프닝에 비해서는 많이 작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최근 OTT 중심으로 해서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네, 제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OTT 관련해서 기대감이 정말 커지려면 신작을 동시 방영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작 위주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크게 터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언제라도 한 번쯤 터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다. 대표적으로는 크게 3가지 업종 주목해봐야겠죠.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또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게 OTT, 그 다음에 엔터, 게임,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3개 업종 모두 워낙에 주가가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이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1월 우리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소비 강국이면서도 생산 강국이거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겹쳐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떨구기 위해서 최대한 공급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국면을 어찌됐든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비 활동을 촉진시켜 줘야 되겠는데,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로 중국 쪽에서의 공장 생산 기지들의 가동과 그리고 중국인들의 소비 활동이 실질적으로 차근차근 계속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팔로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중국의 지금 리오프닝화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베이징과 스촨성 감염률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유례 없이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한 1월 중 한 춘절 전후로 해서 중국 인구의 50%가 넘는 약 7, 8억 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의 전 국민적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의 생산력이나 소비 활동이 위축된다면 아무래도 다음 달 우리 증시에도 한 차례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는 만큼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 즉 고점을 탁 찍고 떨어질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다시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실제로 지금 베이징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유동인구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발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향후 한 2주에서 4주 정도 뒤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정점이 찍히고 이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어떠한 일정과 또 맞물려 있냐면 중국의 춘절이 맞물려 있습니다. 춘절은 중국의 소비 축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간에 맞춰서 중국의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소비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랑 딱딱 맞물리게 된다면, 아하, 1월 말 이후로부터는 중국인들의 소비 활동에 따라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 그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1차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시화가 됐고,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자리 잡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증시 흐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보수적인 투자를 유지하시면서 기존의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주로 재미를 보셨으면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1월 말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움직임과 중국인들의 소비 활동이 회복되는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중국 리오프닝의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다시금 부각을 받으면서 증시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 중국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아예 배제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과 집중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 코로나 건강 조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우선인 거 아시죠? 벌써 2022년 한 해가 모두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영상들 찍어 올려드리려고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행복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요, 경기 침체냐 혹은 금융 시스템의 위기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위축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죠. 그것이 시장이 다시 상승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선택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적 소비에서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 혹은 행복감이라는 어떤 쾌락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찾으려면요, 사실 제한되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고금리가 돼서 사람들은 대출을 갚기 허덕이고 부채를 갚기에 바쁘고 그리고 소비를 줄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외출보다는 방콕이라는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방콕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외출을 삼가할 거예요. 그러면 제한된 공간에서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 이런 행복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저는 이 게임 산업, 이 부분이 아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항상 돌고 돕니다. 특정 섹터가 한동안 계속 오르다 보면은요, 나머지 주식에 있던 돈들은 당연히 여기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중 심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없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요거 올랐던 애들이 빠지게 되면요, 그 다음엔 어디로 돈이 이동하겠습니까?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주식들,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주식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까워질 그런 업종에 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시장이 어렵고 경제가 그다지 썩 좋지 않을 때 이 업종들은요, 항상 높은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필수제하고도 비슷하지만 그것들은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어찌 본다면 선택적 소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만 이 선택적 소비에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프리미엄의 소비냐 아니면 저가형의 소비냐. 이 저가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특히나 대한민국의 남자분들은 여기에서 거의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투자 시장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PC방을 갔습니다. 제가 PC방을 뭐 자주 가진 않습니다. 1년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가는데 지인들하고 이제 PC방을 한번 갔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 호황기가 들어섰을 때는 사실 PC방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PC방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질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제 비싼 곳에 돈을 쓰지 못하고 저가형으로 소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업들은 앞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기업의 비전이 크게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호황기 때라고 하면 얘가 올라가려면 이보다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소비가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4분기 기업 실적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필수재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4분기 분기 실적만 괜찮게 나오고요. 프리미엄 혹은 선택적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품격을 즐길 수 있는 관련된 그런 업종들은요, 아마 많이 빠질 겁니다. 물론 그중에서 우리가 프리미엄에 좀 속할 수 있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것들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태 때문에 이게 풀리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에는 해외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소비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업종들의 최근 주가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왜냐? 이들은 이제 주식도 굉장히 쌉니다. 싼데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이 기업들이 만약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상승해 주더라도 꾸준한 유저들만 존재하더라도 아마 여기에 몰리는 돈들은 상당히 커질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품절주라는 게 있죠. 자, 이 품절주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반대로 상승하는 단타성의 성향이 강한 종목들인데요. 얘네들은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이 발행된 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 같이 무너질 때 조금의 수요만 붙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품절주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서의 이 생리는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주, 대장주는 NC소프트죠.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우리가 차트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자, 이미 여기에서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무너져 버렸죠. 이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고점 대비 무려 50% 이상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동으로 본다면은 역헤드앤숄더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정말 바닥권에 있습니다. 과거를 볼게요. 이 바닥권은요, 대세 상승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지지가 되던 라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으로 간다면은 상방을 좀 틀어 막았던 저항이 걸렸던 자리죠. 최근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기업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세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뒤에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혹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바닥권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요 라인, 이렇게 과거의 바닥과 중간에 저항이 걸렸던 고점 자리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바닥 라인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전 바닥 라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라인까지 저는 밴드 내에서 하락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파동적으로 이렇게 된 숄더를 그려준다라고 하면 이 다음부터는 눌리는 자리들마다 우리가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업종인 웹젠입니다. 제가 어릴 때 즐겨했던, 오래전에 즐겨했던 게임의 회사인데요. 자, 재밌는 거는 이 기업이 주가가 항상 고점을 크게 형성했을 때가 언제냐면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졌을 때입니다. 과거에 미국발 서브라임 사태 이후로 무너진 이후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자, 이후에 유럽발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이 좋아지나 했다가 다시금 터졌을 때 상승을 하다가, 자, 요때가 바로 중국발 리스크가 터졌을 때입니다. 요때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한국이 이제 경제가 호황기로 들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떨어지다가 다시금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이 당할 때 상승을 했었죠.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발생을 했지만 최근도 보면은 2021년도부터 5월 달에 고점이 코스피가 형성이 돼서 내려왔을 때 오히려 이 업종은 더 높은 이 수치를 한번 기록을 했죠. 자, 최근에는 그래서 엄청나게 빠졌어요. 대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추세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다 지우고 바닥 라인을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바닥이 보이죠. 정말 이 차트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해주던, 그리고 저항이 걸렸던, 자, 요 라인입니다. 정말 좋은 자리이고요. 물론 이 업종 역시 더 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요 밑에 라인까지 열려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때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다, 저는 게임주를 이때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라인까지 보기에는 이때 들어가면 너무나 큰 폭이 하락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지 않고 요 마지막 지지 라인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최근에 거길 나오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직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저는 길게 보고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요 라인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눌리는 자리마다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다른 업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할 때 계속적으로 눌려왔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또 다른 대표적인 게임 업체입니다. 컴투스죠. 역시 이 업종도 웹젠이라는 기업하고 차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올 때, 자, 그때마다 올랐는데요. 최근에 보면 고점을 쌍봉을 뚫지 못하고 큰 폭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내려와 있는 위치가 현재 어디냐? 요거 역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전에 여러 차례 지지를 해주던 요 라인이 깨졌어요. 요 라인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항이 걸렸던 자리죠. 자, 이게 깨지면서 밑으로 더 흘러내렸는데 요건 역시 과거에 요 라인까지 와 있습니다. 자, 얘도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보고요. 조금 더 우리가 밑에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년에 요 라인까지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게 안 온다, 괜찮습니다. 요 라인에서만 우리가 얼마든지 분할 매집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차트가 다시금 이렇게 위에 라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위에까지 올라간다고 쳤을 때 사실 여기에 사든 여기에 사든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은 다를 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여유롭게 하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심리가 필요한 거지, 조금 더 비싸게 사고 조금 더 싸게 사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넥슨 게임즈 혹은 넵튠, 데브 시스터즈 대부분의 업종들이요 고점을 찍고 엄청나게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근 수년 이내로는 최저고요. 조금 더 앞으로 당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하락폭이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락폭이 당장 눈에 보이기엔 커질 수 있겠으나 이 기간을 버틴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변치 않는 이치와 이 생리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고, 결국 사람의 심리가 반영된 사람의 행동, 그 행동에 따른 사람들의 소비, 이 패턴이 항상 틀림없이 반복이 되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높게 오르고 있는 기업들을 쫓아갈 게 없어요. 제가 2차 전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높은 상승을 했지만, 제가 불과 한 2, 3주 전에 이제 이런 업종들은 저라면 수익을 보고 익절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좋은 기업들이지만 이 기업들이 다시금 나중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 깊게 눌리는 자리가 올 때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 높게 오르면 하락하게 돼 있고요, 많이 하락한 애들은 오르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것은 대세적인 상승 시기가 왔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왜냐하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리듬을 타고 상승에 대한 흐름이 타서 유동성이 몰리기 시작하면요, 자, 이럴 때는 가는 애들이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올라가는 애들 등에 올라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가 왔을 때는요, 올라가는 등에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많이 올랐던 애들이 큰 폭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애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하락한 애들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을 하게 되면 그때 얘네들이 다시금 이때 올라가는 차세대 업종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미묘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미묘한 흐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눈치 빠르게 이 시장에서 저가에 그리고 빠르게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가올 2023년 분명히 시장에는 희망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위축되고 걱정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저는 2021년 말 그리고 2020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하락과 그리고 폭락과 현금화 대비를 하라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올해가 절망이라는 것을 견디는 해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다시 내년에는 희망이라는 것을 꿈꿔야 될 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내년이 이제 무조건 좋아집니다. 내년에 엄청난 상승이 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을 견뎌야 될 때 우리는 빠르게 대응을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남들이 폭락을 하고 남들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걸 걱정할 때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 바닥부터 밟아가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자, 현 시점부터 2023년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성장과 관련된 것,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에너지 가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내년에 성장이 좀 다시 나와줬으면 하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4분기, 올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은요, 저는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 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동차, 화학, 정유,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때, 그리고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할 때 보통 사용하는 관련된 품목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저성장의 고물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고금리가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사 하나를 참고해 보시죠. 삼성도 이제 실적 한파와 관련돼서 경기 침체 돌파 전략을 짠다라고 해서 삼성 전 계열사 사장단이 26일 용인에서 회의를 개최했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올해 대비 37%
감소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미 증시에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게 잠깐 반짝 왔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고속도로 정체를 비유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경기 침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행을 하다 보면은 저 앞에서 한 차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 그 뒷차들은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서 속도가 점점 줄게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차가 정체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뭐 유령 정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증시와 경제도 똑같다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침체가 오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침체가 와서 바닥을 찍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시에 반영된 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정도가 반영이 된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침체가 와서 실적이 악화되고 하는 것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비유하면은 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차를 보고 저 차가 출발하면 다시 가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시장이 반영됐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맨 뒤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출발하더라도 뒤 중간에 있는 차들이 다시 출발해서 내가 앞으로 나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부터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기 침체와 동반이 되면 한동안은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의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자, 이게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필수재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필수재 같은 경우 현재 어떤 상황이냐? 자, 미국의 마트에 찾은 인플레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물가죠. 그러니까 물건의 인플레, 에너지 인플레가 이제 서비스로 전이가 돼서 서비스 인플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달걀, 마가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0%가 뛰어올랐다라고 하고요. 밀가루와 제빵용 미스는 24.9%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유럽의 이 밀가루와 제빵용 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쉽게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유럽 전역의 70%의 밀을 공급했던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한 해의 농사만 망친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농사를 해야 될 파종 시기까지 놓쳤거든요. 실질적으로 전 파종의 규모의 10분의 1도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농식품의 관련 가격은 당장 쉽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자, 다음 부분도 한번 보시죠. 식료품뿐만 아니라 학교 구내식당, 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하고요. 이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지금 현재 1년 전 대비 12% 정도인데, 이게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1979년도 이후에 13.5%인데 그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내년이 되면은 요것조차도 넘어설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식비가 더 올랐다라고 합니다. 식당 물가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앉아서 먹는 식당 가격 기준으로 9% 이상 급등을 했고, 팬데믹 이전 20년 동안 연간 상승률이 2.7%였는데 이게 무려 지금 4배 가까운 수치죠. 자, 거기다가 서비스 물가에 해당되는 의료 수선 및 대여 신발 수선 비용이 무려 14.1%나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발 비용이 6.8%. 이거는 1982년도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한번 오르면은 웬만해서 내려오지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필수재와 관련된 물가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제품들의 물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호주머니를 닫기 시작했거든요. 그쪽으로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필수재,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재의 물가는 훨씬 더 위로 치솟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필수재와 관련된 업종들을 반드시 내년에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의 기업 실적은 프리미엄과 관련된 산업들은 이제 안 좋아질 것이고 필수재와 관련된 곳들은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할 겁니다. 거기에 고물가, 서비스 물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 이 와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WTI 유가 기준으로도 80불대 전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좀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금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를 참고해 보시죠. 유럽이 러시아와 관련된 유가 상한제 도입을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푸틴은 이미 그 앞서서 협박성 발언으로 너네들 참여하면은 우리 원유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푸틴이 내년 2월부터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석유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스도 있잖아요. 이 가스도 언제 수출을 금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유례 없는 기상이변을 겪으면서 엄청난 한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학자도 최악이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눈 치우다 죽는 뉴욕 겨울 폭풍이 안 끝났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조금 충격적인 이 멘트인데요. 지금 겨울 폭풍으로 전국에서 최소 57명이 사망하고 뉴욕주 버팔로시 인근에서만 최소 28명이 숨졌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폭설인데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한파와 폭설이 겹쳐 있습니다. 근데 이 한파와 폭설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겨울이 아직 지나려면 아직 멀었죠. 근데 이 한파 속에서 당연히 전 세계의 가스와 원유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쉽사리 내려오기 어렵다는 거죠. 고점 대비 내려오긴 했으나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좀 내려온다 싶으면은 다시금 위로 계속 튀어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우디가 원유를 대폭 증산해주는 그 정도의 호재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원유 가격도 쉽게 내려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와 관련된 요금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죠. 한국전력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한전채에 대한 추가 발행을 막으면서 한국 이제 전력이 불가피하게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과금, 에너지 가격, 서비스 물가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이건 당연히 미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한파 속에 우리가 있죠. 즉 시장을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성장은 어렵고 물가는 계속적으로는 고물가가 내년에 이어질 것 같고 에너지 가격이 겨울 동안은 쉽게 내려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월 달에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증시는 크게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이제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2월에 대주주 물량들이 나왔다가 1월 달에 다시금 들어오면서 잠깐의 반짝 반등은 해줄 수 있겠지만 이런 시장의 배경에서 우리가 높은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1월 초 중순까지는 시장을 지켜보다가 빠질 만큼 빠졌을 때 1월 중순 이후에 우리가 반등장을 노려보고 단기적인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코스피를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번 주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서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현 상태를 좀 유지하거나 올라도 소폭 상승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중요한 기로에 내려와 있는 게 뭐냐면 지난 이제 저점보다 그 전 저점이 2270대가 가장 저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그리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 라인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게 추가적으로 이 밑으로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역회된 숄더에 대한 파동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추세적인 하락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보통 그럴 때 지난 하락폭, 지난 상승폭의 2배 그리고
지난 하락폭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요 수치만큼 이 부분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월 초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리스크를 지금 감소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4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고 어느 정도 겨울이 좀 지나가면서 에너지 가격들이나 이런 환파들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히려 앞에 것들을 반영을 해서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 반등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다려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면은 산타랠리가 나왔으면 했지만 안타깝게도 산타랠리가 없었는데요. 산타랠리가 없다라고 해서 1월 달에 섣불리 여러분 매수를 한다라고 훅 달려가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을 차분하게 지켜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게 손실을 좀 막고 투자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12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절망의 시기를 견딘 만큼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시장을 열심히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올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우리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